이건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았던 저만의 부끄럽고도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농간과 기만에 멀쩡하던 제가 하루아침에 세상 제일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세밀하고 흥미롭게 아주 맛깔나게 풀어볼 테니까요.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어느 하루에서 시작됐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사귀는 사람 있어요. 조만간 집에 데려올게요. 아이고 쑥맥인 줄 알았더니 연애하고 있었냐? 그래 집에 데려와봐. 우리가 어떤 아가씨인지 봐줄 테니까.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희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하시고 봐주세요. 아들이 그런 말을 해서 들뜬 채로 예비 며느리가 올 날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틀 뒤였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이상했어요. 말을 더듬고 오른팔에 힘이 빠진다고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뇌경색이 왔답니다. 심각한 걸 몰랐는데 그이는 갈수록 상태가 악화됐어요. 병원에서 2달 버티고 버티던 그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40년 동안 웃고 싸우고 소리치고 울고 그렇게 함께한 세월이 떠올랐어요. 서로 고생만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고 나니 숨결 하나, 발소리 하나까지도 그립더라고요. 미워했던 날들마저 죄다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아휴, 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텼으면 네 장가가는 것도 보고 갔을 텐데. 내가 속썩인 게 많아서 그 사람이 나 먼저 놓은 것 같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눈을 붉히며 말했죠.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는 아버지한테 누구보다 잘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자랐다고요. 엄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랬나? 그래도 네 아빠 떠난 걸 생각하면 내내 미안한 생각이 들어. 네 아빠 간 뒤로는 나도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들기도 하고. 그러자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보셔야죠. 손주 안겨드릴 거예요. 엄마가 직접 키워주신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애인이 있다고 곧 데려온다고 했던 게 떠올랐답니다. 아 맞다. 너 그때 결혼하고 싶다던 여자가 있다고 말했었지? 아버지 장례식 때도 왔었는데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기억 안 나시나 봐요. 그랬어? 아이 장례식 때 누가 찾아왔는지 아무도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집에 데려와봐. 아들이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이고 당연하지. 우리 아들 장가가는 길에 내가 무슨 방해가 되겠니? 어떤 아가씨인지 엄마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날짜 잡자. 아들은 안도의 숨을 쉬며 웃었고 저는 그 미소에 묘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생각 너무 오래 붙잡고 계시지 마세요. 뭐 생각나는 거야 당연하지만 너무 깊게 생각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저 결혼도 해야 하고 손주도 안겨드릴 테니까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밝게 지내주세요. 그 말에 저는 아주 조금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긴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말한 그 아가씨가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디서 봤더라 하는 생각이 스쳤고 인사를 나누자 퍼뜩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 나 기억났어. 당신 우리 남편 장례식장에 있었죠? 그때 음식 서빙 도와주던 아가씨 맞지 않아요? 예비 며느리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맞아요. 아유 세상에. 난 장례식장 직원인 줄 알았네. 그땐 정신이 없어서 얼굴 제대로 본 것도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어머님. 그럼 나중에 저까지 신경 쓰시긴 힘드셨을 거예요. 그나저나 저희 둘이 결혼하기로 결정한 건 들으셨죠? 대충 들었어요. 아휴, 우리 남편이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이렇게 예쁜 며느리 얼굴도 보고 갔을 텐데. 예비 며느리는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고개를 떨궜고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살살 놓이는 걸 느꼈습니다. 몇 마디 주고받은 것뿐인데도 이 아가씨라면 우리 아들 곁을 잘 지켜줄 거란 믿음이 생기더군요. 지은 씨라고 했죠? 네 어머님 지은이에요. 근데 편하게 말 놓으셔도 돼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그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무슨 일해? 보험회사에서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제가 교육을 맡아요. 회사에서 강의도 하고 현장도 같이 다니고 그래요. 아이고, 목소리가 또렷하더라니 이유가 있었네. 그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닌데 대단하다. 그럼 부모님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예비 며느리의 눈빛이 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아이고, 가여워라.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 눈가에 맺히는 눈물, 그 투명한 마음이 가슴에 와닿아 저도 뭉클해지더군요.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살만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어머님. 참 마음도 곱구나. 내가 부족하더라도 엄마처럼 너한테 따뜻한 사람 되도록 애쓸게. 그럼 저희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아들이 처음 말했을 때부터 이미 마음은 기울어 있었고 지금 예비 며느리를 보니 더 말해 뭐 하겠어요. 괜찮다 못해 감사한 인연 같았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둘이 잘 살아봐.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도 오래간만에 햇살 같은 온기가 퍼졌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예비 며느리 지은이와 하루가 멀다 하고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혼수 보러 다니고 신혼집을 구경하며 여기저기 발품을 팔았죠. 때로는 아들도 함께 나섰는데 셋이 나란히 걷는 그 모습 속에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밤이 깊어 조용해지면 그의 따뜻한 숨결과 투박했던 말투, 혼자만의 방식으로 제 곁을 지켜줬던 사람이 그리워지곤 했지만요. 그래도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결혼 준비는 별탈 없이 착착 진행되었고 어느덧 결혼식 당일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정신없는 하루가 될 테니 피로가 풀릴 때까지 누워있으려고 이불을 덮어쓰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지은이가 새벽같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아세요? 예식장에선 수많은 눈이 우리를 향해 쏟아질 거고 그중엔 어머님을 주시하는 시선도 무척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데 어머님 미모가 오늘 하루만큼은 대폭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빛나야 하지 않겠어요? 같이 메이크업 받으러 가요. 어서요. 지은이 왔구나. 내가 신부도 아니고 뭐하러 치장을 하냐. 늙은 내가 이 얼굴에 뭘 더 입힌들 얼마나 나아지겠어. 아들이랑 먼저 가. 난 좀 이따 나갈게.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한테도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어머님이 예쁘게 하고 나타나시면 제 친구들이 와, 너희 시어머니 정말 고우시다고 감탄할 거고 저희 부부도 덩달아 자랑스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저희를 위해서라도 한껏 아름다워지셔야 해요. 여자는요, 꾸며야 할 때 아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불 걷고 일어나세요. 어서요. 어찌나 조잘조잘 끈질기게 설득을 하던지 마치 어린아이처럼 끌려가는 심정으로 이불을 젖히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유, 그래, 가자. 오늘만큼은 너희 며느리 친구들한테 밉보이지 않게 최대치로 꾸며서 혼주석에 앉아줄 테니 됐지? 그거면 충분해요, 어머님. 우리 오늘 진짜 예뻐지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서 손을 꼭 잡고 유명한 샵으로 향했습니다. 전문가 손길로 완성된 풀 메이크업을 마치고 나니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 만큼 달라 보이더군요. 잔주름 사이로 퍼지는 은은한 광채에 저도 모르게 눈이 커지고 입꼬리가 말려 올라갔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일찍 서둘러 나온 덕분에 한복도 여유 있게 갈아입고 꽃처럼 단장한 모습으로 예식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졌고 하객들로부터 쏟아지는 축하 인사와 박수 세례에 둘러싸여 있으니 정작 결혼하는 사람이 저인 것처럼 뿌듯하고 들뜬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게 제겐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정식으로 자리 잡은 날이자 잊지 못할 한 장면이 조용히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부부가 된 지 열흘쯤 되었을 무렵 조심스레 신혼집을 찾았습니다. 신혼이니 괜히 불청객처럼 보일까봐 눈치를 봤지만 며느리가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다며 먼저 초대를 했기에 고맙고도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뜻밖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무장갑을 양손에 끼고는 쓰레기 봉투를 2개 가득 들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귀남아, 너 지금 뭐하니? 그 손에 든 거 설마 다 쓰레기야? 엄마 오셨어요? 네, 그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길이에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동안 집사람이랑 얘기 나누고 계세요? 아니 잠깐만, 이 많은 걸 너 혼자 들고 간다고? 야, 안 되겠다, 같이 가자. 그건 둘이 해야지. 아니에요 엄마, 이 정도 혼자 충분해요. 엄마는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아들이 힘겹게 쓰레기를 들고 나서는 걸 보니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렇게 무거운 걸 혼자 들고 가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며느리라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괜히 고지식한 시어머니로 보일까봐 꾹 참고 억지로 웃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제 옆에 앉더니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가 저렇게 쓰레기 버리러 나간 건요, 사실 오늘이 처음이에요. 집안일이요? 평소엔 제가 다 혼자 합니다. 진짜야? 매일같이 내 아들 부려먹는 건 아니지? 내가 뭐라고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느낌이 그냥 귀남이가 꼭 쥐어잡혀 사는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부부 중 제가 희생을 더 많이 해요. 양보하고 배려하는 쪽은 항상 저라고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니 더 이상 뭐라 할 말도 없더군요. 괜히 집안일로 시비 거는 구시대적 시어머니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돌아왔고 아내를 향해 무심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담배 다 떨어졌어. 돈 좀 줘. 벌써 다 피웠어? 일주일에 한 갑씩 피우잖아. 차라리 끊는 건 어때? 이참에 딱 끊자. 그리고 내가 준 용돈 벌써 다 쓴 거야? 여보, 하루에 5,000원이잖아. 그걸로 점심값 간신히 해결하는 수준인데. 두 사람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혔습니다. 내 아들이 하루에 고작 5,000원 들고 다니며 담배값도 모자라 아내한테 손을 벌리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참다 못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귀남아, 너 설마 벌써 통장 넘긴 거야? 세기가 너 돈 다 관리하는 거야? 지금 5,000원이 없어서 담배값 타가는 거야? 엄마, 요즘 다 이렇게 살아요. 남편들 다 아내한테 맡기잖아요. 그래야 돈도 잘 모이고 관리도 되고 저흰 계획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하루에 5,000원은 너무하잖아. 점심값이 고작 5,000원이라고? 요즘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이 10,000원이 넘는다고. 세기, 너랑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이건 아닌 것 같구나. 어머님,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먹잖아요. 5,000원으로 간식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아들의 표정이 움찔하고 며느리도 순간 눈을 내리깔았지만 곧 단단하고도 침착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루 5,000원은 좀 심한 거 아니냐? 아니 그 전에 네가 왜 아들 통장을 관리하니? 너무 이런 거 아니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좀 서운해요. 저희 집 대출금이 절반이에요. 대출 빨리 갚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저도 하루에 5,000원 이상 안 써요. 알뜰하게 살아보려고 저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요, 시댁에서 넉넉하게 도와주셨다면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며 살 필요도 없었겠죠.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내가 집 사는데 돈을 적게 못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어머님께 그런 말을 해요. 다만 현실적인 상황이 그러니 저희 형편에 맞게 살아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귀남씨랑 결혼한 사람은 저지 어머님이 아니잖아요. 부부 사이인 부부만의 방식이 있어요. 간섭보단 존중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훗날 아이 낳게 되면요, 지금 아껴둔 돈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허덕이며 키우는 것보다 준비된 경제력으로 안정적인 육아를 하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사는 거 어머님께 손 벌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마음 이젠 좀 이해되시죠? 며느리의 말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담담하고 또렷했습니다.
냉정하다기보다는 정돈된 이성으로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말투. 막 소리를 내어 화를 내려던 제 입이 며느리의 조용한 눈빛을 마주하자 그만 굳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동시에 왠지 밀려드는 죄책감에 가슴이 저려봤죠. 신혼 초이니 그냥 한 번은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푹 빠져서는 그녀가 하는 말이라면 눈을 감고도 믿는 듯했고 보기에도 푹 젖어 있더군요. 굳이 말해봤자 아들 귀엔 바람소리처럼 스쳐갈 것 같아서 한동안은 아무 말 없이 내버려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 찾아간 신혼집에서 본 광경은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청소도, 정리도, 설거지도 전부 아들 혼자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소파에 퍼져 앉아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하고 있었습니다. 새아가 귀남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집안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해야지. 왜 내 아들 혼자 다 하고 있니? 엄마, 그게 아니라요. 저 오늘 일주일 만에 도와주는 거예요. 평일엔 집사람이 다 했다고요. 그래? 그건 내가 본 게 아니니까 모르겠고. 어쨌든 집안일은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니? 보기 참 그렇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그 편안한 자세 그대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상하죠? 저희 집에 오시는 날은 꼭 이이가 집안일 할 때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안 맞을까요? 얘야,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말하는데 웃으면서 받아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니?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요, 지금부터 같이 하면 되잖아요. 여보, 그만하고 어머님이랑 차 한잔 하자.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소파로 와선 등짝을 고추 세운 채 딱딱하게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느긋하게 앉은 반면 아들은 자세 하나조차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속이 끓는 것도 모자라 터질 지경이었죠. 아들이 결혼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단박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새아가, 너 귀남이 얼마나 잡는 거야? 지금 내 아들 앉은 꼴 좀 봐. 무슨 주인님 눈치 보는 강아지처럼 눈치를 살피잖니? 어머, 이이가 왜 이러지? 여보, 편히 앉아. 당신이 그렇게 앉으니까 괜히 내가 아주 나쁜 사람 된 것 같잖아. 며느리 말에 아들은 그제야 몸을 느슨하게 풀고 자세를 바꿨습니다. 계속 쏘아붙이려던 참에 며느리가 가방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얼마 전에 힘들게 구한 한정판 명품백이에요. 나중에 중고로 되팔면 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선물이에요. 뭐라고? 명품백? 예, 난 이런 거 안 된다. 다 늙은 여자가 무슨 명품백을 들고 나돌아다니냐? 어머님, 아니에요. 여자는요, 나이가 들수록 더 꾸며야 해요. 이 백 하나면요, 어머님이 어디서든 단번에 시선 받으실 수 있어요. 이미지가 확 달라질 거예요. 제 말 믿어보세요. 참나, 백 하나 들었다고 사람 보는 눈이 왜 달라져?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이거 내 아들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네 거 사면서 양심에 찔려서 내 것까지 산 거 아니냐고? 저기 어머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뭐? 너 지금 왜 갑자기 말을 돌리니? 그리고 내 얼굴이 뭐 어때서? 아니요, 진심으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달기 있으세요. 여보, 당신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며느리는 슬쩍 아들의 눈치를 보며 말했고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얼굴 괜찮은데. 평소랑 똑같은데. 난 그렇게 안 보여. 어머님, 이러고 계시지 말고요. 지금 저랑 병원 가요. 너 지금 내 잔소리 듣기 싫어서 이런 말하는 거지? 명품백 환불하고 내 아들 통장도 네가 관리하지 마. 그리고 집안일도 나눠서 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일단 병원부터요.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어머님. 며느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고 저는 기가 막힌 듯 하면서도 어쩐지 묘하게 끌려 병원까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떠밀리듯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B형 간염이랍니다. 별다른 통증도 없고 입맛도 살아있었기에 상상도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정말 B형 간염이 맞다고요? 네,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당장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는 확실하다고 몇 번을 말했고 결국 저는 환자복을 입고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옆으로 다가와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죠. 어머님, 제 말 들으시길 잘하셨어요. 제가 괜히 얼굴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얼굴빛이 노랗게 뜨고 눈동자까지 탁해져 있었어요. 그건 그냥 피곤해서는 안 생겨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안 거야? 저요, 사람 상대하는 일 오래 해왔어요. 낯빛, 눈동자, 입꼬리, 색깔까지 보면 어지간한 건 다 보이죠. 그리고 어머님, 아까 드린 명품백은요, 진짜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절약해서 모은 제 사비로요. 그리고 귀남씨 통장도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모으고 있어요. 집안일이요? 저 나름대로 다 하고 있어요. 어머니 오신 날만 하필. 얘야, 그만해라. 됐다. 내가 미안하다.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말렸습니다. 미안하다, 새아가. 괜히 괜한 말로 신경 건드려서 미안하다. 너 아니었으면 나 병 키웠을 거야. 이 나이에 간염 걸리면 회복도 오래 걸린다잖니. 네가 나 살렸어. 정말 고맙다. 그럼 앞으로 저희 부부가 어떻게 지내든 간섭 안 하시겠어요? 잔소리도 안 하실 거죠? 그래, 너한테 맡기마. 네가 잘하리라 믿는다. 오늘 병원 데려와줘서 고맙고 명품백도 고맙다. 네, 어머님, 푹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뭐든 필요하시면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며느리 덕분에 병을 조기 발견하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지은이는 매일같이 찾아와 곁을 지켰고 퇴원할 때도 직접 저를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린 주방으로 들어가 말도 없이 냉장고를 열고 조용히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니 며느린 정말이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았는데 모두 맞는 말만 콕 집어하는 사람이었고 저보다 세상 물정도 훨씬 많이 아는 눈치였죠. 보험회사에서 강사로 일한다더니 재테크에도 밝고 경제 흐름도 잘 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언제부터인가 저도 모르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군요. 그런데 평온해 보이던 그들의 신혼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건 어느 날 아들이 불쑥 저희 집으로 들이닥치면서였습니다. 얼굴은 잔뜩 상기돼 있었고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둬야겠어요. 후배한테 진급 밀렸어요.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이 후배 밑에서 일해야 한다고요. 집사람은 이해도 못하고 무조건 참고 다니래요. 자꾸 날 통제하려 드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나와버렸어요. 귀남아, 그래도 새애기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회사를 왜 스스로 나와? 진급이야 다음 기회에 하면 되지. 요즘같이 불안한 세상에 직장 하나 있는 게 어디야. 꾹 참고 다녀야지. 엄마, 이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야죠. 야, 이놈아, 지금 나 가르치자는 거냐? 현실 좀 똑바로 봐. 그래, 회사 그만두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사업이든 장사든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회사만큼은 못 다녀요. 가면 또 후배 눈치 보고 아무 일도 못하고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곤욕이라고요. 너 회사 다니는 거 그렇게 힘들었냐? 네, 진심으로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집사람이랑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사업 하나 차릴 수 있게 엄마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간절히 말하는 아들의 눈빛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튿날 저는 며느리 지은이를 밖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차분한 얼굴의 지은이는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말없이 커피를 내려 건네며 깊은 한숨을 먼저 쉬었습니다. 어머님, 귀남씨 일 들으셨죠? 들었지. 그래서 내가 보자고 했어. 그 애가 회사를 너무 힘들어하는 눈치라. 후배한테 진 것까지 밀리고 맡고 있던 일도 다 빼앗겼다더라. 책상에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다던데 그거야말로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 아니겠니? 어머님, 그 말이요. 회사 다니는 사람치고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다 힘들어요. 저도 직장에서 감정 다 버리고 하루하루 버텨요. 하지만 자존심이 밥 먹여주진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상처받았는데 억지로 붙잡고 있어야 하나? 내가 사업자금이든 가게든 하나 차려줄 테니까 귀남이 그만 퇴사시키는 건 어떠니? 며느린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전 어머님께 그런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희 아직 신혼집 대출금도 빠듯하게 갚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께 손을 벌린다고요? 나중에 어머님 노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건 나중 일이고. 아니에요, 어머님. 계획 없는 인생은 결국 무너져요. 어머님 주변에도 보셨잖아요. 자식한테 사업 차려주고 말년에 아무런 준비도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그 모습 너무 많이 봤어요. 어머님은 그러지 마셔야죠. 또다시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도무지 반박할 수 없는 논리, 그리고 누구보다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 워낙에 똑부러지고 사리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라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아이, 그럼 귀남이는 어떻게 설득할 건데? 걘 지금 회사 나가는 게 지옥 같다고 난리야. 일도 안 준다고 하던데 책상에 앉아 허송세월만 보낸다더라. 그러자 며느린 고요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직장 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고비가 있어요. 근데요,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겨요. 가장 오래 남은 사람이 인정받게 돼 있어요. 전 그걸 누구보다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저 믿어주세요. 아유, 그래. 뭐 며느리 네 말 들어보니 틀린 말 하나 없구나. 알겠다. 귀남인 네가 설득해봐. 난 사업자금이고 뭐고 이제 그런 얘기 안 꺼낼게. 그렇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에게 사업자금 대줄 생각도, 그 아이가 무너지기 전에 도와줘야 한다는 조바심도 그날로 모두 내려놨죠. 며느린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와 아들과 방 안에서 한참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대꾸하던 아들도 어느 순간 조용해졌고 이윽고 방에서 나와 제 앞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집에 갈게요. 그래, 결정 잘했다. 새애기 말 잘 들어. 알겠어요. 괜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신혼집으로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다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기력하게 붙어있던 책상에 앉아 가만히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둘씩 업무가 주어졌고 결국 예전처럼 다시 맡은 바 일을 해내기 시작했답니다. 그 단단하고 치열했던 시기를 결국은 묵묵히 버텨낸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또 한 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며느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나보다 더 나은 어른인 것을 인정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말을 더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자 저도 마음을 하나 크게 먹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제 이름으로 된 큰 자산 하나 마련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마침 동네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 소식을 보고는 이번 기회다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이 동네 개발 호재도 많고 부동산도 슬슬 들썩이는 느낌이 들었기에 2년쯤 묵혔다가 되팔면 꽤 큰 돈이 되겠지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분양 사무실에 들어갔죠. 상담을 몇 번 하고는 계약을 결심하고 도장 찍으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절 알아본 사람이 다급하게 걸어왔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죠. 어머님, 여길 왜 오셨어요? 설마 아파트 계약하시려고요? 어머, 새아가, 넌 여기 어떻게 알고 왔니? 지나가다 우연히 봤어요. 근데 어머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계약하시려는 거예요? 그래, 요즘 부동산 좀 알아보니까 여기 신축 들어오면 간 많이 뛸 거래. 2년만 지나도 목돈이 생긴다더라. 그래서 투자 좀 해보려는 거지. 제 말을 들은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계약하지 마세요. 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여긴 아무리 봐도 오를 가능성 없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이라서 냄새나고 소금기 때문에 창문 열기가 무서울 거라고요. 나중에 집값만 떨어져서 돈만 날릴 확률 커요. 정말이에요. 여기 똥값될 아파트예요. 그 순간 분양 사무실 직원이 귀를 쫑긋 세우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봐요. 여기서 그런 막말하십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를 계약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두 똥값될 아파트를 산다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요? 그러자 며느린 전혀 주눅들지 않고 차분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아니, 줄 섰다면서 왜 화부터 내세요? 그럼 다음 손님한테 파시면 되죠.
저희 어머님은 계약 안 하실 거니까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지금 이건 분명 아니에요. 괜히 분위기에 휩쓸려 속지 마시고 나가세요. 아니 세아가 이 아파트 내가 봐도 꽤 괜찮아 보이는데 아이 터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계약했다고 하잖니. 어머님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할 필요 없어요. 투자는 타이밍보다 정보력이 먼저입니다. 제발 절 믿어주세요. 정말 투자하고 싶으시면 저랑 상의하고 분명히 근거 있는 데다 하자고요. 제가 어머님 돈 절대 헛되게 안 쓰게 할게요. 그렇게 며느리가 확실하게 말하니 저도 뭔가 마음이 싸해졌습니다. 직원의 눈빛보다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림 하나 없고 어딘가 믿음직스러웠죠. 그래서 결국 저는 계약서를 앞에 놓고도 사인을 하지 못한 채 며느리 손에 이끌리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신축 아파트가 완공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기대가 컸던 분양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며느리 말대로 집값은 바닥을 치며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파트는 바닷가와 너무 가까워서 창문만 열면 소금기 섞인 습기와 비린내 그리고 조수지 쪽에서 불어오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더군요. 입주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고 급하게 내놓은 매물도 아예 팔리지 않아 중개소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아이 새아가 그 아파트 말인데 진짜 계약 안 하길 천만다행이다. 시세 보니까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아유 뭐 그야말로 똥값 됐더라. 거 봐요 어머님. 그때 제가 뭘 했어요. 무턱대고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절 믿으시라니까요. 그래 네 말 안 들었으면 나 지금 발 동동 구르고 있었을 거야. 네 덕분에 재산도 지켰지. 마음도 덜 상했고. 아유 정말이지. 이번엔 내가 배운 게 많다. 이젠 괜히 욕심 안 부릴 거야. 잘하셨어요. 나중에 어머님 투자하실 일 생기면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응, 이젠 며느리 너만 믿는다. 알려줘. 꼭 알려줘야 해. 그날 이후로 저는 지은이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제게 진심을 다해 조언해주는 든든한 인생 파트너 같았죠. 아들과 통화하는 것보다 며느리랑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자연스러웠고 가끔은 따로 만나 점심도 먹고 속 얘기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였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거실로 뛰어들어가 며느리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방방 뛰며 축하했죠.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아이고 이 예쁜 아가가 정말 예쁜지만 골라서 하는구나. 잘했다 아가야. 너무너무 잘했어. 어머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기 낳고 나면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저는 일을 그만둘 수 없거든요. 당연하지. 손주는 당연히 나한테 맡겨. 내가 다 알아서 키울게. 넌 몸조리만 잘해.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의 친정엄마처럼 곁을 지켜줬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혼집을 찾아갔고 지은이가 푹 쉬고 잘 먹을 수 있도록 온갖 반찬을 해날랐으며 몸이 불편한 날이면 조용히 거실을 정리해 놓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10달의 시간이 흐르고 며느린 건강한 산모로 그리고 저희 가족의 보물 같은 예쁜 손녀를 출산했습니다. 손녀가 태어난 이후로는 하루하루가 참 빨리도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쁘고 또 기쁘고 숨 쉴 틈 없이 행복했습니다. 며느린 산후조리를 마치자마자 회사로 복귀했고 전 그때부터 아침부터 밤까지 온전히 손녀를 돌보는 삶이 시작됐죠. 기저귀 갈고 이유식 때우고 낮잠 재우고 처음엔 서툴렀지만 손녀의 미소 하나면 모든 피로가 스르륵 녹아내렸죠. 그야말로 제 인생에 다시 없을 황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건 어느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아들의 얼굴이 어두컴컴했습니다. 눈가엔 피곤이 가득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 말도 없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귀남아, 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엄마, 저 죄송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그 순간 마음이 불쑥 불안하게 울렁였습니다. 뭔데? 또 무슨 일이야?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혼할 겁니다. 뭐라고? 마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치는 돌덩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지금 너 뭐라고 했니? 농담이지?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집사람이랑 이혼할 겁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맑은 하늘에 벼락이 내려치는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너희처럼 사이좋던 부부가 왜 갑자기 이혼을 해? 아니 무슨 일이길래 그러는 거야? 죄송해요, 엄마. 그 이유는 지금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야, 귀남아. 너 지금 홧김에 이러는 거지? 싸우고 나서 감정에 휩쓸린 거잖아. 아무리 화가 나도 네 딸 아름이 앞에서 이혼한다는 소리는 심했다. 애가 지금은 못 알아듣는다 쳐도 이런 말은 자식 앞에서 하는 게 아니야. 저는 손녀를 꼭 끌어안은 채 분노를 꾹꾹 눌러가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진심이에요. 이혼은 이미 마음 먹었고 그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아르민 집사람한테 데려다 줄게요. 주세요. 너 진짜 왜 이러니?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저 믿어주세요. 말을 마친 아들은 조심스럽게 제품에 안겨있던 손녀를 빼앗아 들더니 서둘러 나갔습니다. 도대체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아들이 이혼을 입에 올렸을까 싶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꺼냈는데 때마침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며느리였죠. 어머님, 혹시 오늘 저랑 잠깐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실까요? 조용한 데서요. 그래,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다. 어디서 볼까? 저희 고부는 손님이 거의 없는 구석지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마주 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새아가, 지은아, 너희 무슨 문제 있니? 아이, 귀남이가 심상치 않더라. 이혼하겠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 며느린 제 눈치를 살피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이혼 이유 말하던가요? 아니, 이유는 말 안 하고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 야, 아무래도 싸우고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소리 한 거겠지 했는데, 아니 대체 왜 싸운 거야? 애 앞에서까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 많이도 다퉜나 보더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사실 돈 문제로 의견이 좀 엇갈렸어요. 그이가 아는 선배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말렸거든요. 그리고 마침 제가 따로 준비하고 있던 투자처가 있었어요. 아는 지인을 통해요.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화를 크게 냈어요. 뭐라고? 아니 고작 그걸로 이혼 운운한 거야? 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참 우리 귀남이 별것도 아닌 걸로 뭘 그렇게 혼자 속을 끓이나 몰라? 어머님, 우리 딸도 있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안정적인 방향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때 신축 아파트 때도 제가 말려서 피해 안 보신 거 기억하시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디저트 하나 시킬게요. 단 거 드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좀 이따가 들을 말씀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요. 며느리가 카운터로 향해 케이크와 커피를 주문하러 간 사이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귀남아. 엄마, 혹시 지금 집사람 만나셨어요? 그래, 지금 카페야. 네가 왜 이혼하겠다는 건지 들었어. 야, 아무리 생각해도 별일 아닌 걸로 왜 그렇게 화를 냈니?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별거 아니라고요? 엄마, 그 여자가 하는 말 믿지 마시고 당장 나와요. 엄만 모르고 계시겠지만 그 여자가... 아니, 제가 지금 갈게요. 절대로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뭐라고 말하든지 들어주지 마세요. 제가 가서 전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아들은 격한 숨을 몰아쉬며 다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얘가 왜 이래? 우리 지금 디저트 시켜놨어. 천천히 이야기 나누고 갈 거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해라. 아들이 뭐라고 더 말을 했지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윽고 며느리가 조각 케이크와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커피 한 모금과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좋아졌죠? 어머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들어주실래요? 그래, 말해봐라.
너한텐 늘 마음 열려있는 거 알잖니? 며느린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등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역시 어머님은 언제나 따뜻하세요. 그래서 믿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이 저희 딸에게 뭔 걸 해주셨으면 해요. 손녀를 위해? 뭘? 아름이가 대학 갈 때까지, 아니 시집 갈 때까지 저희 사정 봐주신다고 생각하고 투자해주세요. 아름이를 위해 교육도 잘 시켜주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어머님이 도와주세요. 저 계획적인 사람 거 아시죠? 우리 딸은 진짜 제대로 잘 키우고 싶어요. 어머님, 손녀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미래를 위해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 손녀를 위해서 목돈을 달라는 거지? 키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말이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근데 얼마나 줘야 할까? 어머님은 역시 대화가 잘 통하네요. 금액은 1억이요. 어머님께 큰 부담은 드리고 싶지 않아서 딱 그 정도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름이를 위해 그 정도만 해주세요. 그래, 주마. 우리 손녀를 위한 건데 못 줄 이유가 있겠냐. 게다가 요즘은 자식 낳으면 시댁에서 크게 뭔가를 해주잖아. 난 아름이야 너에게 주는 돈은 아깝지 않으니 선물로 그 돈 주마. 그러자 며느리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럼 지금 좀 주실 수 있어요? 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꼭 받고 싶어요. 지금? 핸드폰으로 1억을 송금할 수 있나? 제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입금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저는 며느리를 믿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몇 가지 설정을 하더니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설정 바꿨어요. 이제 1억 송금 가능해요.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죠? 비밀번호? 644. 비밀번호를 불러주는데 카페 문이 세게 열리며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안 돼요! 퀴나마! 이 여자 믿으면 안 돼요! 아들은 소리치더니 며느리에게서 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당장 핸드폰 일이 내! 이 시궁창에서 썩어빠진 여편네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너야말로 뭐 하는 짓이야? 이혼하기 전에 엄마한테 돈 뜯어내려는 거냐? 이거 아주 무서운 여자네. 저는 아들에게 왜 그러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녀석아, 투자 때문에 싸웠다며. 네 처말 들어보니까 별일도 아니더만 왜 그렇게 흥분했어? 그리고 나도 손녀를 위해 내 돈 못 줄 이유가 있냐? 니들 식구가 잘 살길 바래서 주는 거라고. 딱 1억만 해달라고 해서 입금하려던 순간이란 말이야. 엄마, 이 여자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내가 이혼소장 보내고 내용증명서 보내서 자기 돈 까이는 게 싫어서 엄마한테 돈 뜯는 중이라고요. 부동산이 어쩌고 하는 거 모두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엄마한테 손녀 없어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너 왜 그래? 내가 이혼하려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아르민 제 친딸 아니에요. 친자검사 해봤는데 아닌 걸로 나왔어요. 이 여자 앞에선 싹싹한 척 현명한 척 야무진 척 하지만 뒤에선 유흥에 돈을 갖다 바치는 미련한 여자라고요. 아름이도 호스트바 선수하고 바람나서 가진 딸이에요. 엄마가 아는 며느리가 아니라고요. 아들은 제 앞에 친자검사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과 내용증명서도 모두 건네줘서 봤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어요. 며느린 바람을 피워 손녀를 낳은 것이고 아들 통장의 돈으로 재테크는커녕 유흥가에서 돈을 쏟아 부었더라고요. 며느리는 위자료를 저에게 받은 돈으로 처리하고 이혼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믿어왔던 며느리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아서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어떻게 네가 세기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그럼 아름이가 내 손녀가 아니란 말이야? 거의 다 됐는데 재수없게 남편 자식이 들이닥쳐가지고. 뭐야, 그럼 모두 사실이라는 거야? 어머님, 그냥 취미생활 즐겼을 뿐인데 이이가 난리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남자들이 룸사랑 가고 그러는 거 아시죠? 이이도 아마 그런 데 많이 갔을걸요? 그러자 제 아들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거든. 너같이 더럽게 논 적 없거든. 아무튼 어머님, 전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유흥가에서 풀었어요. 그러다 실수했고요. 근데 어머님, 누구 딸인지 뭐가 중요해요? 우린 이미 아름이를 가족으로 잘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한 실수 때문에 가정이 깨져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머님, 저 옆에 두면 항상 이득이 생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의 좀 말려주세요. 이혼하지 말고 이번 일은 봐주기로 하자고요. 얘가 진짜였구나. 단단히 돌았어. 너 남의 자식 낳은 거니? 게다가 그 사실 알고 아들이 이혼 소송했더니 위자료를 나한테서 뜯어가려고 했단 말이야? 아름을 위해 투자해달라는 게 결국엔 위자료를 돌려막으려던 셈이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머님 흥분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 좀 다시 들어보세요. 어머님, 제가 현명한 사람인 건 아시죠? 자, 다시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 손녀는 저는 말꼬리를 자르고 며느리의 주둥이를 손바닥으로 갈겼습니다. 잘못한 걸 모르고 당당하게 짓거리는 그 주둥이를 막으려고 연신 손바닥으로 갈겨주고 머리채까지 잡았죠. 이게 감히 우리 모자를 농락해? 딴 놈애를 낳아놓고서 우리 손녀로 계속 키우자는 말이 그리 쉽게 나오냐? 아! 어머님 말로 해요, 말로.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닥쳐! 더 들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으니까 입 닥치고 처맞기나 해! 조용한 카페에 손님이라곤 저희밖에 없어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놀라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집안일이니 끼어들지 말라고 하며 신고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노를 다 표출할 때까지 며느리의 주둥아리와 따귀, 머리채를 싹 다 조져줬습니다. 그동안 속아온 게 억울해서 패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며느리 말을 듣고 이득을 본 게 많긴 했지만 지금 한 짓은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송장을 치르기 직전까지 며느리를 두들겨 패줬습니다. 제 손에 힘이 없어서 그만하게 됐죠. 나쁜 것 같으니 감히 우리 모자를 농락해? 아름이가 우리 가족이 아니라 호스트바 선수의 딸이라고? 더러운 것 같으니 너에 대해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구나. 아, 어머님 이대로 가시지 말고 제 말을 좀... 덜 맞았니? 아직 말할 기운이 남은 거야? 어머님, 그냥 다 덮어두고 아무렇지 않게 살면 돼요. 어머님 아름이 사랑하잖아요. 친손녀가 아니더라도... 그 순간 마지막 기운을 짜내서 며느리 입에 주먹을 꽂아 넣었습니다. 더는 떠들지 못하고 앓는 소리를 내며 쓰러지더군요. 아들은 저를 부축해서 카페를 벗어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법정에서 아들에게 완전히 패소했고 위자료도 적지 않게 물어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돈을 끌어모아 호스트바 남자를 꼬셔 함께 살림을 차렸대요. 아름이는 그 남자의 호적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꿈처럼 낯설고 아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 제가 너무 멍청한 것 같아 부끄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결국 사실이더군요. 눈물도 분노도 회한도 세월 속에 찬찬히 가라앉았습니다. 1년이 흐르자 저도 아들도 제 자리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조심스레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조용한 사람이었죠. 말을 길게 하지 않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끊지 않았으며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었죠. 고개를 끄덕이고 한참을 기다린 뒤 꼭 필요한 말만 꺼냈습니다. 전 며느리처럼 사람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래, 이제야 제 아들이 제대로 된 짝을 찾았구나 싶었고 결혼을 허락해줬답니다. 아들은 재혼 후 일이 더 잘 풀려서 회사에서 진급도 했고 큰 프로젝트까지 맡게 되었어요. 며느리의 내조 덕분에 그리 된 것 같아서 제 눈에 새며느리가 너무나 예뻐 보였습니다. 게다가 재혼한 지 2달 만에 손자를 임신했어요. 10달 뒤 출산했을 때 며느리의 동의를 얻고 유전자 검사를 했답니다. 당연히 제 아들의 친자가 맞았어요. 저는 다시 손자를 육아하는 할머니로 바쁘게 지내게 되었네요. 한편 전 며느리에 대한 소문은 듣고 싶지 않았지만 하도 시끄럽게 떠도니 결국 제 귀에도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보험 강사 일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해고당한 뒤 노인들을 상대로 값비싼 제품을 팔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하더군요. 결국 사기죄로 감옥에 갔다고 했습니다. 입 하나로 그토록 사람을 잘 속이더니 감옥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도망칠 곳이 없으니 그 안에서 재소자들에게까지 사기를 치다 그들 손에 매섭게 얻어맞은 모양이에요. 결국 치아 몇 개가 부러지고 발음도 새어나와 지금은 거의 입을 다물고 깜빵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 셈이죠. 아직도 젖며느리만 생각하면 그토록 믿어주고 아껴줬던 제 지난 날이 부끄러워 고개가 숙여집니다. 겉으론 완벽하고 믿음직해 보였지만 속으론 비열한 짓을 일삼던 여자를 바보처럼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말이 번지르르 하다고 그 사람의 진심까지 옳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겐 너무 큰 교훈이었지만 누군가에겐 미리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는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방패막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끄럽고 어두웠던 사연은 여기서 끝을 내야 할 것 같네요. 지금은 손자와 함께 지내며 새 며느리와 아들도 다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비로소 평온한 날들이 흐르고 있죠. 부디 이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께도 속지 않고 속이지 않는 인연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응원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